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ChatGPT를 만든 회사도 테슬라를 만든 회사도 아닌 어느 한 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 본사 회의실에서는 한 장의 그래프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칩 생산량 증가 곡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만든 특수 메모리 없이는 우리 인공지능 칩을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시가총액 2,00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 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만든 특수 메모리 칩 한 개의 가격이 $1,000, 우리 돈으로 130만 원입니다. 일반 메모리 칩의 10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거대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세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엔비디아에서 12년간 메모리 설계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첸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반도체 설계 일을 해왔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 2010년부터 엔비디아에 합류했습니다. 솔직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 제가 설계한 칩이 ChatGPT를 돌리고 자율주행차를 움직이고 의료 인공지능을 작동시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SK하이닉스가 그 자만심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엔비디아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술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최고 책임자가 직접 부른 회의였습니다. 참석자 몇몇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칩 설계팀장, 메모리 담당 책임자, 그리고 공급관리 이사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진 건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화면에 그래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H100이라는 인공지능 칩의 생산량 예측 곡선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는 곡선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모두 이 칩을 수만 개씩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개에 4천만 원이 넘는 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책임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 메모리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가 말한 특수 메모리는 HBM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칩과 함께 작동하는 아주 빠른 메모리였습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메모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관리 이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이 특수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 모두 스문의 시간 풀가동해도 우리가 필요한 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HBM3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특수 메모리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속도는 기존 제품보다 30% 빠르고 용량은 50% 더 큽니다. 그리고 한 개당 가격은 $1,000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삼성은 어떻습니까? 기술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은 아직 차세대 제품 생산 준비 중입니다. 빨라야 내년 중반은 되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6개월 이상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앞서 있다고? 반도체 업계에서 6개월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생산 성공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12층 쌓기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층 쌓기. 얇은 메모리 칩 12개를 머리카락보다 얇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한 층만 잘못되어도 전체가 망가지는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마치 카드로 12층짜리 집을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워서 물었습니다. 12층이요? 삼성도 아직 10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술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만 12층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2달 전 대학 동료 교수들과 화상 통화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메모리 잘 만드는 건 인정하지만 첨단 기술은 다른 영역이죠. 12층 쌓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미국 회사들도 아직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우리 기술 따라하는 수준이겠죠.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지. 한국은 미국 기술 배워서 만드는 나라잖아. 반도체도 처음엔 우리한테 배워갔고 독자 기술 개발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서 기술 책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중국 회사들이 벌써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세계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다면 우리 사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성공한 겁니까? 기술력도 우리가 앞서고 투자금도 우리가 더 많을 텐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술 책임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첸 박사. 박사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 앞서 있다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고 경영자께서 직접 보고를 원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화면이 조작된 건 아닐까? 시험 환경을 유리하게 만든 건 아닐까? SK하이닉스가 정말로 우리를 앞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직접 가보면 과장된 부분이 드러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SK하이닉스가 우리를 앞섰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저는 이 분야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메모리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반 메모리 시장에서는 한국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특수 메모리, 특히 인공지능용 초고속 메모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12층을 쌓으려면 각 층마다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 구멍의 지름이 머리카락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열을 식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12층이 모두 엄청난 열을 냅니다. 식히지 못하면 칩이 타버립니다. 미국도 50년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대량 생산까지 완료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기술의 범위 안에서는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장을 나서자 SK하이닉스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국제협력 담당하는 김상무라고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첸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상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하루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이천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생산 라인 견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이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직접 보면 알겠지. 아마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미리 준비해 놓은 라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겠지.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공항 잘 짓는 것과 첨단 반도체 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차 안에서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께서 메모리 설계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발표하신 연구 자료들을 저희 연구진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제 연구를 읽었다고요?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고속 메모리의 열관리 시스템에 관한 논문은 저희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연구진이 제 논문을 읽었다고요? 그것도 열관리 시스템 논문을. 그 논문은 특수 메모리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들이 정말 그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말입니까?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저만큼이나 유명한 전문가였죠. 데이비드, 한국 도착했어? 그래. 어때? 뭔가 대단한 거 봤어? 아직 공장은 안 갔어. 내일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있어. SK하이닉스 연구진이 내 논문을 읽었대. 열관리 시스템 논문을. 전화기 너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읽은 거랑 이해한 거랑은 다르지. 아마 읽기만 했겠지. 진짜 이해했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겠지. 아마 우리 연구 따라 하려다가 중간에 막혔을 거야. 내일 가보면 알겠지만 기대는 안 해. 동료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데이비드. 한국 사람들 마케팅 잘하잖아. 삼성이나 LG 보면 알잖아. 실속은 별로인데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해. 속지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는데 눈속임에 당할 것 같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나라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하지만 그건 대량 생산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SK하이닉스는 처음엔 일본과 미국 기술을 배워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갑자기 세계 최초의 12층 메모리를 만들었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 가면 실상이 드러나겠지. 시험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과장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겠지. 숫자도 아마 부풀렸을 거야. 12층 쌓기 성공률 90%. 그런 게 어디 있어.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호텔 로비에서 김상무를 만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량은 서울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김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이천 공장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입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김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투입한 돈은 약 5조 원입니다. 개발 기간은 7년이었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조 원이요? 7년이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40억 달러 정도.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 개발에 매년 투입하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우리가 20년 동안 고생한 것을 7년 만에 해냈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5조 원으로 12층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그 돈으로는 미국에서 연구소 하나 짓기도 힘들어. 분명히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야.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수준의 물건이겠지. 1시간을 달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입구에 다가서자 저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비가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검문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를 통과하자 두 번째가 나타났고 그 뒤로 세 번째와 네 번째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물론이고 차량 하부 검색과 전자, 기기 검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휴대폰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저는 김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군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 상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 말투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보여줄 게 별로 없으니까 분위기라도 잡으려는 거겠지.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야.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고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될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SK 하이닉스 M16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김 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것이 M16 공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공장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4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40만 장.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안경을 쓴 전형적인 연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세월 한 분야에 몰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SK 하이닉스에서 초고속 메모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 박사라고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박 박사의 첫 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첸 박사님께서 2019년에 발표하신 고속 메모리 열관리에 관한 논문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미세 냉각 시스템을 활용한 온도 조절 부분이 탁월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만 박사님 논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논문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특수 메모리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열관리를 다룬 내용이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렵다고 평가받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읽었다고요? 그것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직접 보시는 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는 저를 생산동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연구시설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깔끔하고 실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보안 장치들은 이곳이 보통 시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허름한 실험실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낡은 장비를 만지고 있었고 좁은 사무실에서 칠판을 앞에 두고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SK 하이닉스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건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맨손으로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백억 달러짜리 최첨단 시설에서 연구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저런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HBM3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까지도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초적인 메모리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거창하게 설명하겠지. 실리콘밸리에서 수십 번 봤던 그런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HBM32는 1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얇은 메모리 칩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각 층의 두께는 30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두께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저는 수첩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30 마이크로미터. 믿기 어려운 얇기였습니다. 박 박사가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각 층을 연결하는 구멍이 5만 개 이상 뚫려 있습니다. 구멍 하나의 지름이 5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입니다. 이 구멍들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선으로 뚫려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불량품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설명에서 저는 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 성공률이 90%를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부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로 12층짜리 집을 짓는데 10번 중 9번은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정도 성공률이라면 단순히 실험실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성공률을 달성한 시스템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개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개에 약 $1,000입니다.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요? 일반 메모리 칩 한 개가 $10입니다. 100배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1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빨랐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한 개에 $1,000입니까? 다른 비용은 제외한 건가요?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수하게 한 개당 생산 가격입니다. 물론 연구 개발비는 별도입니다. 하지만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한 개당 $1,000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 박사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공기만 들어올 수 있는 특수한 방이었습니다.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각 버스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 기계들이 얇은 칩들을 쌓아 올리고 구멍을 뚫고 검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박 박사가 한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적층 장비입니다. 12개의 칩을 정확하게 쌓아 올립니다. 오차 범위는 0.1 마이크로미터 이내입니다. 0.1 마이크로미터. 박테리아 크기보다 작은 오차 범위였습니다. 저는 기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로봇팔이 조심스럽게 얇은 칩을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달걀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빔이 칩을 관통하며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5만 개 이상의 구멍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뚫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정밀함이었습니다. 마지막 검사 공정에서 완성된 칩들이 나왔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 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2층의 메모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만 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이 정확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움직입니다. 이 칩 없이는 어떤 인공지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20년 이상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클린룸을 나와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 달에 100만 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 달에 100만 개. 한 개당 $1,000. 계산해 보니 한 달 매출이 10억 달러였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1년이면 12조 원. 5조 원 투자해서 연간 12조 원을 버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메모리 칩을 하나 개발했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문제. SK 하이닉스 없이는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다.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대의 숨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동료와 나눈 통화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우리 기술 따라하는 수준이겠죠. 그때 저는 웃으며 동의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12층 양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가장 앞서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은 아직 시험 단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최대 메모리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2층 메모리는 아직 연구 중이었습니다. 빨라야 2025년 이후에나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미 양산을 끝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워서 직접 물었습니다. HBM3E가 현재 양산 중인 상태가 맞습니까?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AMD에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글과 아마존에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해내지 못한 일을 SK하이닉스가 먼저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양산이 가능했습니까? 미국보다 투자금도 적고 연구 시간도 짧은데 말입니다. 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중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움직이려면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이 딱 그것만 확실하게 만들자. 그것이 HBM3E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박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둘째는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오직 기술뿐입니다. 연구실에서 천천히 완벽한 제품을 만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80% 완성도로도 일단 만들고 생산하면서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 시장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절박함.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놓쳐도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긋하게 완벽한 제품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내년에 더 받으면 되고, 기술이 부족하면 몇 년 더 연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반도체가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반도체 개발은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완성된 HBM3E 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평범해 보였던 그 칩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 그리고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쌓은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박 박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더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BM3E보다 더 오래 준비해 온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예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SK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낮에 본 장면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12층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칩, 5만 개의 미세한 구멍, 90%가 넘는 성공률, 그리고 한 개당 $1,000라는 가격.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엔비디아 본부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은 예상보다 발전되어 있다. 그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던 기준을 넘어선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더 보고 나서 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박 박사가 HBM3E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HBM3E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놀라운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신축 건물처럼 보이는 그곳은 어제보다 경비가 훨씬 엄격했습니다. 검문소를 6곳이나 통과해야 했고 절차도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금속 물질까지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별도의 보안 서약서에 서명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보안이 철저했는데 이곳은 그보다 더하다고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입구에서 박 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잠은 좀 주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못 잤습니다. 박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더 못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박 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HBM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HBM4. HBM3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속도는 더 빠르고 용량은 더 큰 차세대 메모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회사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 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HBM4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16층 적층 기술입니다. 그리고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 하지만 16층 쌓기는 아직 어느 회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2층도 어려운데 16층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박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16층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16층을 쌓는데 성공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열 문제도 있고 구조적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미국도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 순간 박 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16층은 이미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층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0층이라고요? 16층도 안 되는데 20층을 연구한다고요? 박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로봇 팔이 얇은 칩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쌓아 올라갔습니다. 10개, 15개, 그리고 마침내 20개.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것이 20층 시제품입니다. 아직 양산은 못하지만 시제품은 완성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완성된 20층 칩이 각종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고온 시험, 진동 시험, 데이터 전송 시험.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20층이 완성되면 용량은 지금의 2배가 됩니다. 속도도 50%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당 가격이 $1,500가 된다는 겁니다. $1,500. 우리 돈으로 200만 원. 하지만 성능은 현재 제품의 2배였습니다. 여전히 가성비가 뛰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회사가 만든 기술이라는 말입니까? 제 질문에 박 박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개발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2015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2020년에 12층을 완성했으며 2023년에 16층 시제품을 만들었고 2024년에는 20층 시제품까지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10년의 연구.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10년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층이 양산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은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까? 12층도 충분히 대단한데 왜 20층까지 가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에 박 박사의 표정이 잠시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눈빛에 날카로움이 스쳤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한번 앞서가도 곧 따라잡힙니다. 삼성이 있고 중국이 있고 대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앞서가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더 빠른 인공지능을 원합니다. ChatGPT보다 100배 빠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를 완벽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암을 진단하는 의료 인공지능.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계속 앞서가는 것.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12층을 만들고 16층을 만들고 이제 20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30층도 만들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들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20층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모든 시험을 통과한 시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말, 멈추면 죽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정말로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12층을 완성하고도 만족하지 않고 16층으로 갔습니다. 16층을 만들고도 멈추지 않고 20층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요? 아니, 믿는다 해도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엔비디아에 중간 보고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예상보다 발전되어 있다. 그런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우리를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이나. 결국 저는 있는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층 HBM31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으며 16층 시제품을 완성했고 20층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분야에서 SK하이닉스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회사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였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제가 엔비디아에 오기 전에는 그 회사의 자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나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느긋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소문 들었어. 한국에서 뭔가 대단한 걸 봤다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만 조심하라고 전화한 거야. SK하이닉스 기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야.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자네가 SK하이닉스 기술이 대단하다고 보고하면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투자자들이 질문할 거야. 왜 미국 회사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한국보다 뒤처졌느냐고.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라는 겁니까? 그는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왜곡이 아니야. 관점의 문제지. SK하이닉스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기술보다 낫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냥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하라는 거야. 균형 잡힌 시각이라.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SK하이닉스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결과가 없느냐?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들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본 대로 쓸 겁니다. 그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봐. 자네 경력에도 좋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첸이 판단력을 잃었다. SK하이닉스에 속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그는 바로 부인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충고야. 오래된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 학계에서도 자네가 미국 기술을 폄하했다는 소문이 돌면 좋을 게 없잖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가 본 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네 경력에도 좋지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SK하이닉스가 미국보다 앞섰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판단력을 잃은 사람, SK하이닉스에 속은 바보, 아니면 미국을 배신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2층 메모리가 양산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16층 시제품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력을 지킬 것인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친 분이셨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교육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니? 진실이야.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내가 불편하든 남이 불편하든 진실은 진실이야. 그걸 외면하는 순간 과학자가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가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저는 박 박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공장에서 봤던 연구원들의 얼굴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 반드시 해내겠다는 눈빛, 10년 넘게 한 우물을 판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두려우면 과학자가 아니야. 그냥 월급쟁이지. 그 말과 함께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을 앞서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쓴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SK하이닉스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회사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끝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검증한 사실에 기반합니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도 본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떳떳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떠나 실리콘밸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제가 본 것을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지금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석유도 없고 자원도 없지만 기술로 세계를 이긴 나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는 나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첸 박사, 도착했나? 네, 방금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본사로 와. 최고 경영자께서 직접 브리핑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어.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 경영자께서 직접요? 그래.
자네 보고서가 꽤 파장이 컸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업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해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고 경영자 직접 브리핑이라니. 예상보다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브리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시험 데이터와 제품 사양을 담은 보고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12층 HBM3이 양산 성공률 90% 이상, 한 달 생산량 100만 개, 한 개당 가격 $1,000, 16층 시제품 완성, 20층 연구 진행 중. 숫자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제가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엔비디아 본사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12년간 일했지만 최고 경영자 앞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기술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 경영자와 부사장들이 다 모였어. 중요한 자리야. 긴장하지 말고 자네가 본 대로 솔직하게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최고 경영자가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 부사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정장 차림의 민간인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며칠 전 저에게 전화했던 그 대표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첸 박사, 어서 와. 보고서 잘 읽었어. 직접 설명을 듣고 싶네.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사진이 나타났고 이어서 12층 메모리 칩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SK하이닉스가 양산 중인 HBM3입니다. 1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생산 성공률은 90%를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90%라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공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직접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16층 시제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층 시제품입니다. 아직 양산은 안 하지만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화면을 넘겼습니다. 20층 메모리 연구 자료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20층 메모리를 연구 중입니다. 시제품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한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진행 상황은? 기술 책임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12층 연구 중입니다. 양산은 빨라야 내년 말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첸 박사, 당신 평가는 뭡니까? SK하이닉스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대표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자네 경력에 좋지 않아. 동시에 박 박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진실이 두려우면 과학자가 아니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초고속 메모리 분야에서 양산 기준으로 현재 세계 1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뭐라고? 세계 1위. 미국보다 앞섰다는 건가? 기술 책임자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첸 박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기초 연구나 이론적 기반에서는 미국이 더 앞섭니다. 우리는 더 오래 연구했고 더 많은 돈을 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 즉 실제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생산했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양산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보다 투자금도 적고 연구 시간도 짧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생존을 위해 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집중입니다.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의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상황 파악은 됐어. 최고 경영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첸 박사, 솔직함 보고 고맙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기술 책임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해. 지금 당장. 그들의 HBM3이 공급을 최대한 확보하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서도 협력 관계를 만들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고 경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우리 칩 설계팀과 SK하이닉스 메모리 팀이 함께 차세대 제품을 만들도록 해. 그들의 메모리 기술과 우리의 인공지능 칩 기술을 결합하는 거야. 경쟁할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해.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첸 박사, 이 협력의 책임자로 자네를 임명하겠네. 자네가 SK하이닉스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비난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다니. 최고 경영자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자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겠지. SK하이닉스가 앞서가는 동안 말이야.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며칠 전 전화했던 그 대표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건 우리 업계 전체를 곤란하게 만든 거야. 의회에서 질문이 쏟아질 거고 투자 계획은 엉망이 될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SK하이닉스가 우리보다 앞선 게 제 책임입니까?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건 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12년. 과학자로서, 기술자로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떳떳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본사 건물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한국에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2층으로 쌓아 올린 메모리 칩, 그리고 박 박사가 했던 말. 멈추면 죽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국의 박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협력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첸 박사님, 함께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기술 협력 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양사 대표가 서명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께서 직접 저를 소개하시며 이 협력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10년 넘게 묵묵히 연구해 온 SK하이닉스의 과학자들이었으니까요. 협정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공유하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 설계 기술을 제공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강력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공동 프로젝트는 20층 메모리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의 결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층 기술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을 설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됐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단독으로 했다면 훨씬 오래 걸렸을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니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미국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한국 측 책임자는 박 박사였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화상 회의를 했고
서울과 실리콘밸리를 오가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층 메모리가 완성되면 인공지능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hatGPT보다 10배 빠른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를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 암을 조기 진단하는 의료 인공지능, 모두 이 메모리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험 생산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세계 최초가 됩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 이룬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박 박사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첸 박사님. 저도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분으로 왔습니다. 전시회장은 엄청난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부스 앞에는 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심에 HBM3이 후속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HBM4.0 16층 구조로 용량이 2배 늘어난 신형 모델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층 제품도 시험 생산 준비 중입니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기술까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들이 즐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회사,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의존하는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박 박사와 저는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박사님이 오셨을 때 솔직히 경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엔비디아 기술자가 왜 왔을까 생각했죠. 우리 기술을 낮게 평가하려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SK하이닉스를 얕봤습니다. 메모리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죠.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연구한 제가 한국에서 뭘 배우겠나 싶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박 박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게 동력이 됐습니다. 무시당할수록 더 이를 악물고 연구했으니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묘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는 어디까지 갈 생각입니까? 이 분야에서 말입니다. 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계속 앞서가는 것입니다. 20층을 만들고 30층을 만들고 언젠가는 50층도 만들 겁니다. 멈추는 순간 따라잡히니까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HBM은 시작일 뿐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인공지능 전용 칩, 그리고 그 너머까지 우리는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그 말을 허풍으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별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치며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데이비드, 잘했어.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그게 과학자의 의무야. 아버지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장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작은 나라의 절박함이 어떻게 거대 기업의 인정을 받았는지, 메모리 회사가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의 왕이 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이룬 성과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묵묵히 연구를 이어온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무시해도 꿋꿋이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SK하이닉스의 $1000짜리 메모리 칩 하나는 단순히 비싼 부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10년 이상의 연구가 담겨 있고 수천 명의 노력이 담겨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ChatGPT가 작동하는 이유,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이유, 의료 인공지능이 암을 진단하는 이유, 그 모든 것 뒤에 한국의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SK하이닉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층, 30층, 그리고 그 너머의 기술들까지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SK하이닉스는 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해낼 것입니다. 1년 전 저는 SK하이닉스를 무시했습니다. 메모리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연구한 제가 한국에서 뭘 배우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SK하이닉스를 존경합니다. 작지만 강한 회사, 자원은 없어도 기술로 세계를 이긴 회사, 포기하지 않는 회사, 미국인으로서 실리콘밸리 출신 과학자로서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선생님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